여러분,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강철의 심장이라 불리는 투스타 박민석 소장이 있습니다. 30년간 조국에 헌신한 그에게도 20년 전 화재로 어린 딸을 잃은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한 신임 여군 하사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하사의 얼굴이 죽은 아내와 손목의 흉터는 잃어버린 딸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는데요. 이 기막힌 우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랑이 같은 지휘관 박 소장은 이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경상북도 포항의 해안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는 쉴 새 없이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해안 경계 철책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마치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시험하려는 듯 자연의 위용은 인간이 만든 강철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사단장실의 창밖으로 펼쳐진 이 광경을 박민석 소장은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지난 30년간 그가 조국에 바친 헌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과 앵카는 그의 심장 바로 위에서 그 어떤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의 삶은 그 신조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적에게는 추상 같은 공포를,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지휘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철, 불굴, 무적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력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심장 깊숙한 곳에는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아물지 않은 깊은 균열이 존재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부관인 김 대위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박 소장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머물렀다. 앳된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 20년 전 끔찍한 화재 사고가 앗아간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날 이후 박민석의 시간은 절반이 멈춰버렸다. 그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아니,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기 위해 더욱 군복 속으로 파고들었다. 훈련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였고 전장을 방불케 하는 지휘로 수많은 공을 세웠다. 그렇게 별을 달고 마침내 최정예 해룡부대의 심장인 사단장 자리에 올랐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매일 밤 아내와 딸의 환영과 싸워야 했다. 간부 부조리 실태 보고서인가. 박 소장은 사진에서 애써 눈을 떼고 서류의 제목을 나지막이 의조렸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최근 국방부 전체에 하달된 병영 문화혁신 지침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 사회의 악습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해병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선임 간부가 신임 간부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하거나 위계에 의한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잔존? 뿌리 뽑지 못했다는 말을 돌려하는군. 박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통과 악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해병대의 강인함은 상하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비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김대위, 내일 저녁 예고 없이 야간 부대 순찰을 돌겠다. 자네만 알고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나가자 사단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포항의 밤바다는 여전히 성난 파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저 파도처럼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정체 모를 분노와 슬픔을 잠재우고 싶었다. 이서연 하사에게 해병대 부사관 임관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국가는 유일한 울타리였고 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길이었다. 이왕 군인이 될 거라면 가장 강한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다. 혹독한 부사관 후보생 시절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그녀는 마침내 앵카가 박힌 하사 계급장을 달고 이곳 해룡부대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자대의 현실은 훈련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실무는 낯설고 책임은 무거웠지만 얼마든지 배우고 견딜 수 있었다. 그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업무가 끝난 뒤 마주해야 하는 선임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었다. 어이, 이 하사.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근성이 부족해, 근성이. 통신중대 직속 선임인 황수진 중사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늦은 밤 모두 퇴근한 중대 사무실에서 그녀는 어김없이 황 중사와 그를 따르는 2명의 선임 하사에게 붙잡혀 있었다. 황 중사는 부대 내에서 실력은 없으면서 텃세와 군기잡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특히 자신보다 유능해 보이는 신임 간부를 찍어 누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서연은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간부 사회에서 선임에게 반항하는 것은 스스로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시정?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내가 오늘 통신망 점검 보고를 그따위로 해서 우리 중대 전체가 대대장님께 깨졌잖아. 내가 하사면 다야? 간부면 책임을 져야지. 분명 황 중사가 중간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린 보고서였지만 모든 책임은 막내인 이서연에게 돌아왔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부사관이 됐는지 모르겠네. 엎드려. 오늘 내 잘못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 구령은 알아서 붙여. 서연은 말없이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힘겹게 구령을 외치는 그녀의 귓가로 선임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강해지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폭력의 공간이었다. 왼쪽 손목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다. 아주 어릴 적 끔찍한 사고로 생긴 흉터라고 고아원 원장님께 들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의 증표였다. 다음 날 저녁 박민석 소장은 약속대로 김대위만을 대동한 채 야간 기습 순찰에 나섰다. 사단장이 직접 그것도 예고 없이 야간에 부서를 순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보고서에 선임 간부의 신임 간부 대상 가혹행위 의심부대로 적혀있던 통신대대 앞에서 멈췄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박 소장은 당직 사령에게 경례도 받지 않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나 통신중대 사무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새어나오는 악에 바친 고함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똑바로 못해. 이 하사.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이 하사 체력은 영 고아 수준이네. 하하. 박 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사무실 안에서는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전투복 상의를 벗은 채 땀으로 흠뻑 젖은 이서연 하사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황수진 중사와 다른 선임 하사들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박 소장의 목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간부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단장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필승. 황 중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례를 외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소장은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사무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들바들 떨면서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차렷 자세를 취하는 어린 여군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하사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사단장에게 이런 꼴을 보이다니.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 소장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박민석 소장의 세상이 멈췄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 드러난 이서연 하사의 얼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얼굴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채 멈춰버린 아내의 20대 시절 모습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큰 눈,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아! 박 소장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그의 통제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을 지나 어깨를 감싸주다 흘러내린 전투복 사이로 드러난 왼쪽 손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20년 전 화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3살 배기 딸 할인의 왼쪽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다. 박민석 소장의 시간은 정지했다. 귀신 잡는 해병을 양성하는 최정예 부대의 사무실, 그 살벌한 공간의 공기는 한 지휘관의 내면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에 의해 압축되고 팽창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겁에 질린 부하 간부들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관의 얼굴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속절없이 떨고 있는 어린 여군 하사의 왼쪽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화상 자국이었다. 20년.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의 갑옷 속에 가두었던 시간. 그 세월이 단 하나의 흉터를 마주하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곁에 서 있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박 소장은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포커페이스에 선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여기 있는 자들 전원 직위해제하고 내 사무실로 연행해. 박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말한 전원은 황수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물론 이 끔찍한 상황을 방관하던 선임 하사들까지 모두 포함이었다. 필승. 알겠습니다. 당직 사령과 군사경찰이 투입되어 겁에 질린 간부들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중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신임 간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박 소장의 싸늘한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소란 속에서 박 소장은 여전히 이서연 하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주었던 전투복 상의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며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의 몸이 움찔 떨렸다.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박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위험에 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사단장의 거대한 전투복은 작은 그녀의 몸을 모두 감싸고도 남아 바닥에 질질 끌렸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단장과 신임 하사의 기묘한 행렬을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박 소장은 김대위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대위, 지금 즉시 인사처에 연락해서 이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 원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내게 가져오게. 10분 준다.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쏜살같이 뛰쳐나가자 넓은 사단장실에는 박 소장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거대한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사단장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혼란스러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박 소장은 책상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 할인의 모습.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과 방금 전 사무실에서 보았던 서연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고 있었다. 닮았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 그리고 저 손목의 흉터. 아니야, 착각일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일 게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한 희망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희망이었다.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 김대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박 소장은 거의 날치기 하듯 봉투를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쏟아냈다. 이서연 하사의 임관 서류, 신상 기록서, 병적 기록표, 고아원에서의 생활기록부 사본까지. 그의 손이 다급하게 종이들을 넘겼다. 이름 이서연. 생년월일 2002년 8월 15일. 박 소장의 숨이 멎었다. 그의 딸 박하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출생지 불명. 최초 발견 장소 강원도 양양군 한서면 평화보육원 앞. 발견 일시 2005년 9월 4일 새벽. 2005년 9월 4일. 그 날짜는 박 소장의 뇌리에 저주처럼 새겨진 날이었다. 바로 그의 아내와 딸이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날. 사고는 강원도 양양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당시 최전방에서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그는 작전 회의 때문에 부대에 발이 묶여 있었다. 대대장님, 사택에 큰 불이 났습니다. 비보를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갔을 때 아파트는 이미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부대원들의 필사적인 만류에 가로막혔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불길이 잡힌 후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신이었다. 한 구는 성인 여성, 다른 한 구는 어린아이.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의 반지와 딸의 목걸이, 조각이 유일한 신원 확인의 단서였다. 아이의 시신은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당연히 할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 소장은 눈을 감았다. 20년이 지났지만 살이 타는 냄새와 아내의 마지막 비명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그런데 서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서연 하사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양양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 박 소장은 보육원 생활기록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서연의 유년 시절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왼쪽 손목에 특히 심한 흉터가 남음.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함. 보육원에서 서연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뛰었다. 박 소장은 마지막 서류, 서연이 직접 작성한 임관 신상 기록서로 눈을 돌렸다. 혈액형 란에 적힌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혔다. RHAB형. 박 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 그의 아내는 평범한 O형이었다. 딸 하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희귀 혈액형인 RHAB형이었다. 박 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기적 혹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었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방 한쪽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서연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2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딸. 잿더미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분신. 그 아이가 온갖 수모와 폭력을 견디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부하로 서 있었다. 김대위. 박 소장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사단장님. 지금 당장 군사경찰대장에게 연락해. 통신중대 황수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전원을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라고 전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릴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하사는 오늘부로 내 직권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사단장실 직속 부관실 행정 담당으로 발령내.
숙소도 독신 간부 숙소 BQ 1인실로 즉시 옮기도록 조치하고. 사단장님, 너무 갑작스러운 인사는?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이 직접 특정 하사의 보직과 숙소까지 챙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 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강철 같던 그의 얼굴은 이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유는 지휘관 특별조치다. 내 지휘관의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아이를 보호할 테니 자네는 내 지시를 이행하기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무게에 김대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경례를 붙인 뒤 서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홀로 남은 사단장실. 박민석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20년 전 화재 사건 기록,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한여군 하사의 기록. 그리고 그 두 기록 사이를 잇는 끔찍한 비극과 기적적인 희망.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 간부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20년 전의 죄책감이 지금 이 순간의 분노와 뒤섞여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부하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포항의 밤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20년간 억눌러왔던 그의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이었고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회한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되찾고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비통한 맹세였다. 해병대 제1사단의 아침은 언제나 동해의 일출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함성과 전투화가 지축을 울리는 소리는 포항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익숙한 교향곡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부대 전체에 무겁고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소문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단장이 직접, 그것도 한밤중에 중대 사무실을 급습하여 신임 하사 한 명 때문에 중견 간부들을 통째로 군사경찰에 넘겨버렸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피해자인 이서연 하사가 곧바로 사단장실 직속 부관실로 발령이 나고 1인 숙소까지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대체 그 이서연이라는 신임 하사가 누구길래 사단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듣자 하니 황 중사 라인 애들이 제대로 찍혔다던데 군 생활 끝났다고 봐야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분명해. 사단장님이 특정 하사를 직접 챙기는 건 본 적이 없어. 보통 일이 아니야. 장교 식당과 부사관 식당, 연병장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박민석 소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강철 부대는 사단장이라는 태양의 궤도가 미세하게 흔들리자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참모들과 연대장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회의를 주재해야 할 박 소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관사에서 두문불출했다. 부대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한편 군사경찰대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수진 중사는 밤새 이어진 조사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억울합니다. 가혹행위가 아니라 신임 간부에게 올바른 군기를 가르치기 위한 훈계였습니다. 강한 해병 간부를 만들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 전통? 취조를 담당한 수사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민석 소장의 그림자라 불릴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다. 머리를 밖에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게 간부를 가르치는 방식인가? 당신 같은 썩어 빠진 선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군복을 벗는지 알고 있나? 수사과장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일갈했다. 황수진 중사,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사단장님께서 관련자 전원,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고 직접 지시하셨다. 당신 하나의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같이 어울리던 후배들까지 전부 군복 벗게 할 셈인가?
사단장 직접 지시라는 말에 황 중사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아 출신의 갓 임관한 애송이 하사하나. 늘 그래왔듯 적당히 겁주고 길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단장이? 왜 하필 그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벌레처럼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연 하사는 낯선 환경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부관실의 자기 책상, 그리고 난생 처음 배정받은 아늑한 1인 숙소. 어제까지만 해도 악몽과도 같았던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천국처럼 변했지만 그녀는 도리어 숨이 막힐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부관실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녀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 또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 정리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유리 세공품처럼 모두의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 채 투명한 벽 안에 갇혀버린 듯 했다. 이런 과분한 배려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무시와 폭언이 익숙했다. 아무런 데가 없는 호의와 관심은 평생을 홀로 버텨온 그녀에게는 미지의 공포와도 같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모든 배려가 끝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사단장실 옆 작은 섬의 이방인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에서 박민석 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그의 서재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딸 할인의 어린 적 앨범과 이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 두 기록을 수백 번이고 번갈아 보았다. 볼수록 확신은 커져갔고 확신이 커질수록 가슴을 애는 고통 또한 깊어졌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이라도 딸을 불러 끌어안고 할인아 아빠다. 라고 외치고 싶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토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수만 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이 부대 내 여군 하사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고 군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다. 서연은 사단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평생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내가 내 아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평생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내려왔지만 지금처럼 괴롭고 어려운 선택은 없었다. 증거가 필요해. 내 감정과 희망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 결론은 하나였다. 유전자 검사. 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단장이 일개 하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할까? 고뇌하던 그의 눈에 서연의 생활기록부 한 구절이 들어왔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한 화상을 입고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그래, 이거다. 박 소장은 무릎을 쳤다. 그는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딸에게 다가갈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밤새 고뇌한 흔적이 역력한 늙고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흐트러짐 없이 전투복을 차려입었다. 다시 강철의 지휘관 박민석 소장의 얼굴로 돌아가기 위해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그리고 어떤 진실이 나오든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딸을 지켜내기로. 박민석 소장이 부관실로 들어서자 이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자세로 경례했다. 필승. 잠시 내 방으로 들어오게.
사단장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은 일부러 서류를 뒤적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몸은 좀 어떤가? 새 보직과 숙소는 불편한 것 없고? 괜찮습니다. 과분할 따름입니다. 그래, 다행이군. 박 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황 중사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공식적인 조사의 일환이니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대답해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황 중사를 비롯한 선임들의 가혹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지? 박 소장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인 질문들을 이어나갔다. 서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조롱, 매일 밤 이어졌던 얼차려와 업무 떠넘기기, 인격 모독적인 폭언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박 소장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알겠다. 그들에겐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니 더는 걱정하지 마라. 공식적인 조사를 마친 박 소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하사 서류를 보니 어릴 적 큰 사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더군. 왼쪽 손목에 흉터 그때 생긴 건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닿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매를 끌어당겨 흉터를 가렸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재 사고였다고. 단정적인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걸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 이 하사, 나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간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네처럼 큰 사고를 겪은 인원은 우리가 모르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박 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휘관의 엄격함과 함께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겠다. 혹시 모를 유전적 요인이나 과거 병력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도 필요할 것 같다. 부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따라주었으면 한다. 유전자 검사. 예상치 못한 단어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사단장의 제안을, 아니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을 들은 박 소장은 아주 희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박민석 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군사경찰과 정보참모부까지 동원된 통신중대 부조리 관련 특별조사팀이 극비리에 꾸려졌다. 공식적인 명분은 군 간부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을 척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 조사였지만 그 칼날의 진짜 방향은 20년 전의 과거 강원도 양양의 군인 아파트 화재 사건을 향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관사의 조사팀의 지휘소를 차리고 직접 수사를 총괄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포항과 서울, 양양을 잇는 위성 지도와 함께 20년 묵은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망령들과 마주해야 했다. 사단장님, 20년 전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와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보참모인 이중령이 보고했다. 좋아. 지금 즉시 두 사람 모두 이곳으로 데려오게.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참고인 조사라고 둘러대면 군말 없이 따라올 거야. 몇 시간 뒤 백발이 성성한 퇴역 소방관과 겁에 질린 중년의 남자가 박 소장의 앞에 섰다. 그는 20년 전 그날 밤 옆집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최초로 신고했던 박 소장의 이웃이었다. 그날 밤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주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박 소장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퇴역 소방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끔찍한 불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과열되면서 시작된 불이었는데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쓰기 힘들 정도였죠. 시신은 몇 구를 발견했습니까? 박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구였습니다. 안방 침대 밑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 1분, 그리고 거실 소파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 1명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웃 주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보탰다. 그때 다들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따님이 변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불이 나기 직전, 그러니까 한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사모님께서 웬 낯선 여자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으로까지 고성이 오갔죠. 당신이 여길 왜 찾아와? 당장 나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여자. 박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아내는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 적을 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는 기억나십니까?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를 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여자. 박 소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다.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처제 이수진. 그녀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했다. 자격지심이 심하고 성격이 비뚤어져 늘 아내의 속을 썩이던 존재. 결혼 후에는 거의 연을 끊고 지냈지만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염치 없이 찾아와 아내를 괴롭히곤 했다. 설마.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박 소장은 즉시 이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전 화재 사건 직후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금융거래나 통신 기록도 전무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단장님, 마지막 단서입니다. 정보참모가 내민 것은 20년 전 이수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다. 그녀는 화재 발생 추정 시각 직후 양양버스터미널 근처의 한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신자는 충청남도의 한 사설 심부름센터였다. 박 소장은 지체 없이 심부름센터로 향했다. 20년의 세월 속에 간판은 낡아 빠졌지만 다행히 주인은 그대로였다. 군복을 입은 장성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주인은 박 소장이 내민 이수진의 사진과 거액의 수표를 보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이 여자한테 의뢰를 하나 받은 게 있어. 갓난아기 하나를 부산의 어느 부잣집에 입양시켜 달라는 거였지. 갓난아기? 그래요. 서류상으로는 미혼모의 아이라고 했는데 뭔가 구린 구석이 많았어. 애 엄마라는 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 여자 혼자 와서 돈다발만 쥐어주며 서둘러 달라고 닥달했지. 우리가 원래 그런 불법적인 일은 안 하는데 워낙 주는 돈이 많아서. 심부름센터 주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빼돌린 뒤 신분 세탁을 위해 다른 아기를 구해다 죽은 할인이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됐소? 박 소장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게 일이 좀 꼬였소. 입양 보내기로 한 날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나타나 애를 다시 데려갔소. 아마 돈을 더 받으려 했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잔인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처제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딸을 납치했으며 2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박 소장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가고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이수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20년 전 그날 밤의 완전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서연 하사는 사단장실 부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조용하지만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전 채취해간 자신의 혈액과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싼 부대의 기묘한 분위기와 사단장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주임원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단 의무대의 상담실이었다. 그곳에는 군의관과 함께 박민석 소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게 이 하사. 박 소장의 말에 서연은 긴장된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군의관은 한참을 망설이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 전 실시했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네. 박 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친자 확인 감정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검체 A와 검체 B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적혀 있었다. 분석 결과 검체 A와 검체 B는 99.99%의 확률로 친부녀 관계가 성립함. 이게 무슨? 서연의 눈이 커졌다. 박민석. 그 이름은 단 한 사람 해룡부대의 사단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사단장의 딸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박 소장은 충격에 빠진 서연을 힘겹게 바라보며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는지에 대한 지난 며칠간의 조사 결과 보고서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름 이수진. 관계 이수연의 친동생, 즉 이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민석 소장의 지휘 아래 재구성된 20년 전 화재 사건의 전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언니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부를 차지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조카를 납치했으며 다른 아이의 시신으로 신분을 위장한 악마의 행적. 그 악마가 바로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까지. 서연은 더 이상 서류를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20년간의 공백.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와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의 비밀이 이렇게 잔인한 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 섞인 흐느낌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이모의 손에 죽었고 자신은 그 이모의 손에 납치되어 고아로 버려졌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철천지원수의 동생과 결혼했던 하늘 같은 사단장이었다.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했다. 서연은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이름과 부모를 향한 울음이었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었으며 앞으로 마주해야 할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의 통곡이었다. 박민석 소장은 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추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수진은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한 채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에서 홀로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해병대 군사경찰과 정보부 요원들이 낡은 빌라의 문을 급습했을 때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한 눈으로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이수진은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병들어 있었다. 한때 언니의 아름다움을 질투했던 그 얼굴은 독한 술과 죄책감에 절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박민석 소장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피해자,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비극의 끝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랬지? 박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에 잠겨 있었다. 이수진은 한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형부가 미웠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빈틈없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형부가. 그리고 그런 형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나는 평생 다리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거든. 행복, 명예, 그리고 형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골마 터진 질투와 열등감이 시커멓게 응어리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돈을 구걸하러 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너 같은 인생,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말에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언니랑 몸싸움을 벌이다 제가 홧김에 언니를 밀쳤어요. 그런데 하필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면서 언니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부엌에서 가스 냄새가 나더군요. 언니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올려둔 냄비가 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악마가 속삭였어요. 다 없었던 일로 만들라고. 사고로 위장하라고. 그녀는 잠들어 있던 할인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가스 밸브를 열고 불붙은 냄비에 커튼을 던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을 삼켰다. 할인이는 왜 데리고 나간 거지? 왜 살려준 거야?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부의 가장 소중한 것, 형부의 분신 같은 그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훔친 행복은 결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아이의 해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 앞에 버렸고 그 후 20년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며 스스로를 파괴해왔다. 기나긴 고백이 끝났을 때 박 소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수진을 향해 어떤 욕설도 저주도 퍼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게 가장 큰 벌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매 순간 곱씹으며 고통받는 것일 게다.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취조실 문이 닫히고 이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20년간의 비극은 그렇게 한 악인의 초라한 자백으로 종언을 고했다. 차가운 동해의 바람이 포항 칠포 해변의 모래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민석 소장과 이서연, 아니 박하린 하사는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두 사람의 전투와 앞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쓸쓸히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박 소장은 지난 며칠간 수십 번이고 딸에게 건넬 첫마디를 생각했지만 막상 딸의 얼굴을 마주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었다는 말은 20년의 공백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할인이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의 딸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병대 하사 이서연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은 박민석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할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내의 따스함과 자신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니다. 박 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누군가의 딸로 살 필요 없다. 해병 하사로 살 필요도 없어. 너는 이제 그냥 박하린으로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돼. 그것이 군인의 길이든 다른 어떤 길이든 아빠는 너의 선택을 언제나 지지할 거다. 아빠.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그녀의 울음은 서러움과 그리움을 넘어 마침내 찾은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박 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굳어있던 할인의 몸이 이내 아버지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왔다. 박 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할인아.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다 아빠 잘못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인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두 사람의 눈물은 동해의 짠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20년의 세월이 마침내 아버지와 딸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주 뒤 해병대 제1사단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했다.
박민석 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지휘관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그의 입에서는 특정 하사의 이름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딸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지휘관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하려 한다. 장래의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최근 나는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다시 만난 내 딸은 내가 지휘하는 이 부대 안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선임이자 전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는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비였고 내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이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불찰이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전 부대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든 부대원들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선언한다. 해병대의 강인함은 부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로 만드는 비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상하 간의 굳건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 특히 부대의 허리인 부사관과 장교, 당신들은 리더다. 리더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와도 같았다. 오늘부로 우리 해룡부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 특히 간부 사회에 만연한 썩은 관행부터 도려낼 것이다. 적발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벗길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져 포항의 하늘을 뒤덮을 듯한 함성으로 변했다. 부조리의 그늘에 신음하던 수많은 부하들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해룡부대는 새로 태어났다. 황수진 중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박민석 소장은 부대 내에 전문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부와 병사 간의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병영 문화 개선에 착수했다. 6개월 후 주말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파 속에서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 웃으며 솜사탕을 나눠 먹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박민석과 이젠 어엿한 베테랑의 풍모가 느껴지는 박하린 하사였다. 하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기거나 전역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해룡부대의 남아군 생활을 끝까지 마치겠다고 선택했다. 그녀에게 더 이상 해병대는 지옥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자신을 존중해주는 전우들이 있는 두 번째 집이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중사 진급 심사 들어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내 딸인데. 박민석이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의 지휘관이 아닌 오직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비극의 불꽃은 꺼지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그들을 삼키려 했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정화하는 아버지의 바다였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딸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이 정도 물살에 징징거리진 않을 거 아냐? 최정혜라는 이름 아래 한 지휘관의 광기가 진실을 짓밟던 절망의 순간 그들이 조롱하던 장군 애비의 나직한 전화 한 통이 사실은 별 3개의 무게로 부패한 심장부를 겨누는 심판의 신호탄이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슬과 함께 내려앉는 시간. 경기도 광주시의 특수전교육단,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에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림자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완전 군장 구보. 단순한 구보가 아니었다. 25kg에 육박하는 군장을 짊어지고 방탄모와 화기까지 파지한 채 실시하는 지옥의 서막이었다. 악, 악, 악. 선두그룹에서 터져나오는 기합소리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의 냉기를 갈랐다. 그 중심에 한서연 중위가 있었다. 웬만한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이 지옥주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정한 보폭과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m 트랙을 20바퀴째 돌고 있었지만 갓 세수를 마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오직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만이 그녀 역시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마동철 대위의 눈에 불쾌한 빛이 스쳤다. 그는 이 훈련을 주관하는 팀장이자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의 해외 파병과 각종 대테러 작전 경험까지 갖춘 엘리트.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성에 도전하는, 특히 여군이라는 꼬리표를 단 존재를 병적으로 혐오했다. 한서연 중위. 마 대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구보 중인 모든 대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네, 마동철 대위님. 서연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군장이 가벼운가 보군. 표정이 아주 소풍이라도 나왔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년 눈깔엔 여기가 무슨 동네 헬스장으로 보여.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기어들어왔어. 마 대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중위.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보병소대장으로 복무하다 특전부사관 지원 과정이 아닌 장교 신분으로 특수전교육단 위탁교육을 자원한 별종. 심지어 이번 기수 유일한 여군 교육생이었다. 그녀가 이곳 707 특수임무단의 모습을 드러낸 첫날부터 마 대위의 심기는 불편했다.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다른 종류의 기품이 느껴졌다.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듯한 흔들림 없는 눈빛. 그것이 마 대위의 깊은 열등감을 자극했다. 마지막 한 바퀴 선두는 군장 위에 대원 한 명씩 업고 뛴다. 실시. 명백히 한서연을 겨냥한 짓이었다. 건장한 특임단 대원들도 버거워하는 훈련. 여자 혼자서, 그것도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80kg에 육박하는 동료를 업고 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동정 혹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다. 뭘 꾸물거려. 당장 실시 안 해. 마 대위의 고함에 서연은 가장 가까이 있던 김민준 하사의 앞에 등을 보이고 자세를 낮췄다. 김하사는 망설였다. 중위님. 이건 좀 괜찮다. 김하사. 올라와.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하사는 마지못해 그녀의 등 위로 올라탔다. 서연의 무릎이 순간 휘청였다. 턱끝까지 숨이 차올랐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에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 독사 같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물어뜯을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흡. 짧은 신음과 함께 서연은 땅을 박차고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다. 폐는 터질 듯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마 대위의 얼굴이었다. 그의 입모양이 똑똑히 읽혔다. 어디 한번 버텨봐, X 같은 년.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무뚝뚝하고 엄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아버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군인은 무릎으로 울고 가슴으로 일어서는 것이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딸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빨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사력을 다한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경외에 가까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결국 서연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등에 업고 있던 김하사와 함께 그대로 연병장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마찰에 쓸린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다. 정적이 흘렀다. 마 대위는 시익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꼴 좋다. 진작에 기어나갔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 여자가 어디서 감히 특전사라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제 좀 알겠어? 그는 서연의 눈앞에 쭈그려 앉아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속삭였다. 내 애비가 별이라도 달았냐? 어떤 백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선 안 통. 마 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피가 흐르는 팔로 몸을 지탱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마 대위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분노와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훈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김하사를 향해 등을 돌렸다. 김하사. 다시 올라와라.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마동철 대위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에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연병장에서의 사건 이후 마동철 대위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서연을 대놓고 갈구지 않았다. 대신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식을 택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연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 CQB, 즉 근접 전투기술 훈련 시간. 대원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실제 건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훈련장에서 대테러 작전을 숙달하고 있었다. 교탄 대신 페인트탄이 사용되었지만 그 긴장감만큼은 실전과 다름없었다. 한중이 이쪽으로. 파트너인 박진우 하사가 수신호를 보내며 코너 진입을 알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K1A 기관단총을 견착한 채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육사 시절부터 익힌 전술 보행과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특수전의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이 세 번째 방의 문을 앞둔 순간 통제실에 있던 마 대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사조 현재 상황 보고. 박 하사가 무전기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여기는 사조 목표 건물 3번 방 진입 직전. 이상. 좋아. 3번 방에는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범이 있다. 인질은 여성, 테러범은 남성.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테러범을 제압하도록. 1분 준다. 실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박 하사와 서연은 약속된 플레이대로 움직였다. 박 하사가 문에 폭발물 설치 신용을 하고 서연이 그 뒤를 엄호했다. 폭파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방 안으로 섬광처럼 쇄도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중앙에는 두 개의 마네킹이 있었다. 하나는 검은 옷을 입고 총을 든 남성 마네킹, 다른 하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성 마네킹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중위님 조심하십시오. 박 하사가 소리치는 순간 방 구석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탕! 페인트탄이 박 하사의 방탄복에 연달아 명중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전사.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굴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마 대위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것이다. 테러범은 한 명이 아니었고 인질의 위치도 달랐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크크크. 한서연 중위. 혼자 남았나? 스피커를 통해 마 대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파트너는 죽었다. 이제 어떡할 거지? 여군답게 울면서 항복이라도 할 건가? 서연은 대답 대신 숨을 골랐다. 그녀는 K1A의 탄창을 확인하고 조정관을 단발에 맞췄다.
분노로 심장이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침착해. 저 인간의 의도에 말려들면 끝이야. 그녀는 엄폐물 모서리로 거울을 살짝 내밀어 방 안의 상황을 살폈다. 테러범 마네킹은 총 3개. 하나는 인지를 잡고 있고 나머지 둘은 각각 방의 양쪽 구석에 배치되어 완벽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전술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 그녀는 섬광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총을 엄폐물 밖으로 내밀어 몇 발을 발사했다. 테러범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끄는 동시에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아 반대쪽 벽을 향해 굴렸다. 쾅!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섬광탄이 터지자마자 서연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방 중앙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교범에 없는 움직임이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잠시 시력을 잃은 테러범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경로라는 것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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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총구가 순식간에 3번 불을 뿜었다. 3발의 페인트탄은 정확히 3개의 마네킹 헤드셋 중앙에 명중했다. 모든 것은 불과 3초 안에 일어났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통제실의 마 대위도 방금 전사한 박 하사도 훈련을 지켜보던 모든 대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을 한서연 중위는 교범에도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돌파해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자세를 풀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마 대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인질 마네킹이 총알에 스쳤다. 이건 명백한 작전 실패야. 한서연 중위 훈련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인질이 죽었잖아. 당장 연병장으로 나와. 서연은 말없이 인질 마네킹을 확인했다. 페인트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 대위는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통제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합니다. 인질 이상무. 테러범 3명 전원 사살. 임무 완료. 이상. 그녀의 보고는 마 대위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통제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마 대위의 분노가 모니터 너머로도 느껴지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이를 갈며 내뱉었다. 한서연 중위. 너 아주 제대로 찍혔어. 그날 오후 서연은 작전 실패라는 명목으로 혼자서 진흙탕 포복 셔틀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 대위의 비열함이 드러날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을 위협할수록 그녀 스스로가 더 날카로운 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검은 언젠가 반드시 부당한 권력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이었다. 장마가 시작된 여름밤 특수임무단 대원들에게 야간 도하 훈련 명령이 떨어졌다. 남한강 상류 물살이 거세고 유속이 빠른 최악의 훈련 지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간헐적으로 터지는 조명탄의 빛에 의지해 IBS로 강을 건너 반대편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극도의 담력과 팀워크를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오늘 훈련 똑바로 못하는 놈들은 전부 이 강물에 대가리 처박을 줄 알아. 특히 어리바리하게 팀원들한테 피해주지 마라. 누군가 때문에 훈련 전체가 망가지는 일 나는 용납 못한다. 훈련 시작 직전 마동철 대위는 일부러 한서연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의 말은 모든 대원들에게 특히 서연이 속한 3팀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IBS에 올랐다. 팀장인 박진우 하사를 포함한 8명의 팀원이 한 조였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검은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했다. 출발. 마 대위의 명령과 함께 각 팀의 보트들이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었다. 서연은 선두에서 노를 저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힘이 뿜어져 나왔다. 다른 남성 대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확하고 힘있는 패들링은 팀의 속도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중위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살이 너무 거셉니다. 뒤에서 키를 잡고 있던 박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문제없다. 박하사는 방향에만 집중해. 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보트를 덮쳤다. 젠장! 대원들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보트가 심하게 요동치며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나란히 기동하던 마 대위의 보트가 그들의 보트 쪽으로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붙었다. 마 대위님, 너무 가깝습니다. 이격하십시오. 박하사가 소리쳤지만 마 대위는 못 들은 척하며 오히려 더 바싹 붙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파도가 다시 두 보트를 덮쳤을 때 마 대위는 자신의 노를 이용해 실수를 가장하여 서연이 앉아있는 보트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밀쳤다. 악! 가뜩이나 균형을 잃고 있던 보트는 그 충격에 완전히 뒤집혔고 서연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중희님! 박하사와 팀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서연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과 거친 물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완전 군장 상태로 강물에 빠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수십 킬로그램의 족쇄를 채운 것과 같았다. 이런 멍청한 년. 지 하나 간수도 못하고. 마 대위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는 마치 정말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전원. 훈련 중단. 한서연 중위가 실종됐다. 일단 전부 강안으로 복귀한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다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만족감마저 서려 있었다. 대위님, 지금 당장 수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가로 복귀한 박하사가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닥쳐. 이 상황에서 내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너희들까지 전부 물귀신 돼.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색대를 꾸릴 거야. 알았어? 마 대위는 박하사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박하사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한중위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 대위가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장군 딸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이 정도 물살에 징징거리진 않을 거 아냐? 물에 빠지기 직전 서연의 귓가를 스쳤던 마 대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가 담긴 속삭임이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무거운 군장은 그녀의 몸을 계속해서 강바닥으로 끌어당겼다.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사라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갔다. 시야는 온통 검은 물뿐이었고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물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두 분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다. 강바닥의 바위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본능으로 바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군장의 비상 해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푸식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짓누르던 군장이 분리되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몸이 가벼워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한 상태였다. 그녀는 간신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들이켰지만 거친 물살은 그녀를 계속해서 하류로 떠내려 보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마동철 대위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그녀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동철. 개자식. 서연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몸은 나뭇잎처럼 칠흑 같은 남한강의 거친 물살에 실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 때문에 마음이 스산했다. 유독 오늘따라 광주에 있는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는 듯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서울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검은 베레의 요람이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가 살아 숨쉬는 심장부. 그곳의 가장 높은 곳, 사령관실의 공기는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육군 중장 한민혁, 특수전사령관.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올라온 따끈한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야간 도하 훈련 중 교육생 실종 사고 보고. 그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다. 보고서의 제목에 박힌 이름 중위 한서연. 그 세 글자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마치 곧 거대한 폭풍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어젯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설쳤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올감했다. 결국 그는 야심한 시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훈련 중이겠거니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의 불안은 차가운 활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사령관님. 부관인 최진호 소령이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707 단장과 통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민혁은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단결. 사령관님. 707 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는 받았다. 현재 상황은? 한민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송구스럽습니다, 사령관님. 현재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남한강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좋지 않아 아직 사고 경위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예, 사령관님. 어젯밤 야간 도하 훈련 중 기상 악화로 한서연 중위가 탑승한 IBS가 전복되었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팀원들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한중위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현장 지휘관의 보고에 따르면 한중위가 팀의 선두에서 의욕적으로 패들링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의 균형을 잃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균형을 잃은. 단어 하나하나가 한민혁의 신경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서연은 의욕이 앞서 평정심을 잃는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딸에게 평생에 걸쳐 가르친 군인의 제일 덕목이었다. 현장 지휘관이 누구지? 마동철 대위입니다. 육사 출신의 능력도 출중하고 대원들 통솔 능력도 뛰어난. 그만. 한민혁은 단장의 말을 잘랐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보고서의 행간, 단장의 목소리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직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최소령.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부관을 불렀다. 네, 사령관님. 특전사 군사경찰대대장 연결해. 최소령의 얼굴에 미미한 놀라움이 스쳤다. 단위 부대의 훈련 사고에 사령관이 직접 군사경찰대장을 챙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전화를 연결했다. 단결. 군사경찰대대장 김성훈 중령입니다. 나 사령관이다. 예, 사령관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한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지금부터 그가 내리는 명령은 공식적인 명령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월권 행위로 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지금 그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기 이전에 딸의 생사가 걸린 한 명의 아버지였다.
김중령, 자네 수사과에 쓸만한 친구 하나 있나? 입은 무겁고 눈은 날카로운 놈으로. 말씀이십니까? 707단에서 훈련 사고가 있었다. 내 딸 아이가 실종됐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렸다. 단위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 자네 수사과장. 김태성 소령이었나? 그 친구 지금 당장 707단으로 보내. 공식적인 파견이 아니야.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형태로 보내. 가서 사고 현장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에게만 보고하라고 전해. 이것은 명령이 아니야. 자네에게 아비로서 부탁하는 거다. 김성훈 중령은 순간 숨을 삼켰다. 명령보다 더 무서운 부탁이었다. 사령관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칼이 되어달라는 의미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제 목을 걸고 김태성 소령에게 임무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한민혁은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눈은 잿빛 하늘 너머 검은 강물이 흐르는 광주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거치며 단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서연아, 아빠가 간다. 누가 내 딸을 건드렸는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누구든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특수전 사령부의 깃발이 침묵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거대한 침묵의 성체와 같았다. 한서연 중위의 실종 사고는 불의의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려졌고 부대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채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조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마동철 대위가 있었다. 그는 지금 사고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을 연출하고 있었다. 어제 일은 모두에게 안타까운 사고였다. 하지만 명심해. 우리는 군인이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어. 사고 다음 날 아침 마 대위는 3팀 팀원들을 생활관에 집합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다.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가 나올 거다. 너희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알겠나? 한중이는 훈련에 대한 의욕이 넘쳤고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하게 선두를 유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죽은 사람 명예 더럽히고 우리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의 시선이 박진우 하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박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어젯밤 강가에서 보았던 마 대위의 미소와 멍청한 년이라며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모든 것이 저 인간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마동철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 그리고 팀과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묵살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슬픔도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 대위가 팀원들의 어깨를 이리리 두드려주며 말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희도 공범이다라는 무언의 낙인이었다. 그날 오후 특전사 군사경찰대대 수사과장 김태성 소령이 부대에 도착했다. 그는 사령관의 부탁이라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의례적인 부대장 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사고 관련자 면담을 요청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마동철 대위였다. 마 대위는 수사과장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한 연기자의 얼굴로 그를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소령님. 가뜩이나 심란한데 본부에서 직접 와주시니 든든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보고서를 봤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위님? 김태성 소령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마 대위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의 흔들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 대위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의욕이 앞섰던 한중희의 판단 착오, 그리고 팀원들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영웅적인 노력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중희는 정말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여군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결국 그 열정이 화를 부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 대위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다. 하지만 김소령은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와 마 대위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마 대위님의 보트는 한중희의 보트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서 함께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복된 IBS에서 원인 불명의 충격 흔히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순간 마 대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소령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글쎄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 거친 물살의 바위나 유목 같은 것에 부딪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 대위는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면담으로 넘어갔다. 그는 3팀 팀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그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답안지를 보고 베낀 것처럼 마 대위가 말한 진실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소령은 그들의 눈 속에서 공통된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 하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김소령은 그가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박 하사. 많이 힘들겠군.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으니. 김소령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나? 내가 보기엔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 박 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하사. 한서연 중위는 그냥 군인이 아니야.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지금 사령부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애타게 딸을 기다리고 있어. 만약 정말 만약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되었다면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김소령의 목소리는 박 하사의 양심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박 하사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마동철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면담이 끝나고 김소령은 홀로 사고 현장이었던 남한강 강가를 찾았다. 그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강물을 응시했다. 모두가 입을 맞춘 듯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침묵의 벽에 가로막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벽을 깨기 전에는 진실에 단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한서연 중위 실종 3일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망으로 잠정 결론 내리는 분위기였다. 수색 작업의 강도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이제는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현장을 셔틀처럼 맴돌 뿐이었다. 마동철 대위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침묵의 벽 앞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했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불운한 사고라는 이름 아래 잊힐 터였다.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에 만족하며 밤마다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한 강 하류 행정구역상 양평군에 속한 어느 외진 강가에서 기적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쿨럭, 쿨럭.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던 한서연은 강 하류의 무성한 갈대밭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며칠 동안 그녀는 저체온증과 탈수, 그리고 머리를 부딪히며 생긴 상처 때문에 생사의 경계를 오갔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근처에서 민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늙은 어부였다. 아이고 처자.
이게 무슨 일이람. 노인은 강가에 쓰러져 있는 군복 차림의 서연을 보고 기겁했지만 이내 그녀를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옮겨 밤새도록 간호했다. 그는 군대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노인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을까 서연은 마침내 신락 같은 의식을 되찾았다. 기가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강가에서 당신을 건졌소. 며칠을 꼬박 알았소. 서연은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백발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고 머리는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차가운 강물, 뒤집히는 보트, 그리고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던 마동철의 실루엣. 모든 것이 떠오르자 그녀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노인이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어. 그녀는 노인에게 자신이 군인임을 밝히고 부대로 연락할 방법을 물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에 노인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전화를 알려주었다. 한편 707 부대에서는 김태성 소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 하사를 다시 한번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어떤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박 하사, 나는 오늘 밤 철수한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군. 박 하사는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이 녹음기는 한서연 중위의 아버님께 전달될 거다. 자네 팀원들의 일치된 진술, 마 대위의 완벽한 보고 그리고 동료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선택한 어느 특전 부사관의 비겁함에 대해서 나는 수사관으로서 실패했지만 최소한 유가족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는 기록은 남겨야겠지. 김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신조라고 들었다. 살아 돌아와 다시 본다가 전우들끼리의 약속이라고도 들었고. 그런데 내가 본 이곳은 불의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곳이고 죽은 동료는 그냥 잊어버리는 곳이더군. 실망이다, 박하사.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검은 베레에게. 김소령은 방을 나가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하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하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김태성 소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단순한 사고 유발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마 대위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부터 사고를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가 팀원들을 협박하여 입을 막은 사실까지 모든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소령은 박 하사의 진술을 녹음하며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모든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박 하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고맙다, 박 하사.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그는 즉시 사령관실 직통 보안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단결. 사령관님, 수사과장 김태성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 한민혁의 목소리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결과는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김소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예상하셨던 대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포효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잠시 후 한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적을 눈앞에 둔 야수의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김소령. 증인 즉시 안전한 곳으로 확보하도록. 그리고
마동철 대위, 그놈과 관련된 놈들 전부 당장 체포해.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서연은 마을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직무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호 소령입니다. 최소령님. 저 한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소령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귀를 의심했다. 누구? 라고 하셨습니까? 저 한서연 중위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령관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한민혁 사령관이 막 출동하려던 참이었다. 최소령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으로 수화기를 막으며 외쳤다. 사령관님, 따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한민혁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소령을 돌아보았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의 세상에 한 줄기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살아 있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사령관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출동을 위해 막문을 나서려던 한민혁 중장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지옥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황홀경이 뒤섞여 있었다. 사령관님. 부관 최진호 소령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령관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한민혁은 거의 수화기를 빼앗다시피 받아들었다. 서연이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철 같던 사령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내 아버지. 접니다. 몸은 괜찮은 거냐? 조금 다쳤지만 괜찮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한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아 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안도감과 함께 심장을 찢을 듯한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들끓기 시작했다. 딸의 목소리. 그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가 담겨 있었을지 생각하자 그는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위치는 어디냐? 양평군. 강변의 한민가입니다. 주소는? 서연이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는 동안 한민혁은 이미 작전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혹한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아빠가 지금 간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등 뒤에 최소령을 향해 포효했다. 최소령. 네, 사령관님. 의무사령부에 헬기 띄워. 내가 보내는 좌표로 가서 내 딸 당장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로 팀 꾸리라고 전해.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의무사령부 전체가 뒤집어질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국제평화지원단 대기 중인 흑복들 전원 출동 준비시켜. 군사경찰 특임대도 전부 깨워. 5분 준다. 5분 안에 무장 마치고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흑복. 국제평화지원단 예하의 대테러 부대로 70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전사의 최정의 카드였다. 사령관 직속 부대나 다름없는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사령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비상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갈랐고 완전 무장한 검은 베레들이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로터 소음이 땅을 울리며 시누크와 블랙호크 헬기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잠자리처럼 떠올랐다. 한민혁은 직접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방탄조끼까지 착용했다. 그의 허리에는 KO 권총이 결속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해친 자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707 특수임무단 영내. 마동철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체 없는 살인, 증거 없는 범죄. 그는 곧 이 비극적인 사고를 슬기롭게 수습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포장될 것이고 어쩌면 훈장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사무실 창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사무실 문은 거대한 파성추에 의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박살났다. 움직이면 쏜다. 손머리 위로 올려. 마 대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수십 개의 K1A 총구에 포위된 상태였다.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레이저 포인트가 조준되어 있었다. 뭐야 너희들. 그가 술기운의 고함을 치려던 순간 박살난 문 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 들어왔다. 군사경찰 수사과장 김태성 소령이었다. 그의 뒤로는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서 있었다. 김소령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마 대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마동철 대위. 귀관을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마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특임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그의 입에서는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비슷한 시각 부대 내의 모든 주요 시설과 간부 숙소가 이미 흑복들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였다. 저항은 없었다. 아니, 저항할 수조차 없었다. 그들의 작전은 소리 없는 번개와도 같았다. 부대 전체가 마비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밤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2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그중 한 대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별 3개의 삼정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민혁 사령관이 땅으로 내려섰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모든 특전사 대원들과 군사 경찰들이 그를 향해 칼 같은 거수 경례를 올렸다. 단결. 한민혁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곧장 김태성 소령에게 걸어갔다. 놈은 어디 있나? 김소령은 턱짓으로 무릎 꿇린 채 끌려 나오는 마동철 대위를 가리켰다. 한민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의 흙을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침내 마 대위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옥의 밑바닥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마 대위의 눈에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어른거렸다. 백호가 강림했다. 이제 남은 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특수전 사령관의 강림은 707 특수임무단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지휘계통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한민혁은 부대장과 주임원사를 포함한 지휘부를 전부 직위해제시키고 사령부에서 급파된 감찰팀에게 부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질 것을 명령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놈들은 전부 군복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사령관의 서슬 퍼런 명령에 감찰팀은 이잡듯 부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동철 대위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선임들의 후임 갈취, 군수품 횡령, 심지어는 훈련 성과를 조작하여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까지 부패의 고름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침묵의 벽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자, 불의에 동조했던 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감았던 자들 모두가 침묵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같은 시각 특전사 군사경찰대대 취조실. 마동철 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고였을 뿐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부대를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성 소령이 박진우 하사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의 얼굴은 급격히 잿빛으로 변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대위님은 처음부터 한중희님을 박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취조실을 가득 메웠다. 마 대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김소령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소식이 있는데. 마 대위. 김소령은 서류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자네가 죽이려 했던 한서연 중위. 살아 돌아왔다.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곧 자네와 직접 대면하게 될 거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마 대위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살아있다니. 죽었어야 할 그년이 살아있다니.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열등감, 한서연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치밀하고도 비열했던 계획까지. 국군 수도병원 1인실. 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문명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몸에는 타박상과 열상이 가득했고 정신은 아직도 그날 밤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민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전투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어릴 적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민혁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딸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저 셔틀처럼 딸의 침대 옆에 앉아 깎은 사과를 건넬 뿐이었다. 먹어라. 서연은 말없이 사과를 받아들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버지의 손이 들어왔다. 늘 강하고 굳건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강철 같은 사람도 자신의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한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늑대 소굴에 너 혼자 보낸. 내가 죄인이다. 부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있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연은 군사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김태성 소령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마동철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군 검찰은 마동철 대위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지휘관 범죄 사건으로 기록될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의 서막이었다. 계룡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정의가 집결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법정 안은 언론사와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마동철과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부하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를 외치던 특전사의 명예는 그들로 인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증인석에는 한서연 중위가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민혁 사령관 부부가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사령관과 그의 아내가 아닌 오직 피해자의 부모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마동철. 앞으로 나오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마동철은 비틀거리며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작전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이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인 한서연 중위가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까지 변론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발언을 허락해 주신다면 피고인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피고인석의 마동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동철 대위, 당신은 그날 밤 강물에 빠진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 그리고 내게 물었어. 내 애비가 장군이냐고. 법정안이 술렁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다. 만약 내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분이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날 밤 강물 속에서 그대로 죽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변명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당신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나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한 명의 부하를 죽이려 한 것만이 아니야. 당신은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고 계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힘없는 약자는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는 군대 내 최악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줬다.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마동철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가 되어야만 한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마동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최종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 피고인 마동철, 전 육군 대위. 피고인은 상관으로서 부하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증오심과 뒤틀린 권력 욕구로 부하를 살해하려 한 죄가 인정된다. 또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직권남용, 허위보고 등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들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군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주문. 피고인 마동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법정 최고형이었다. 마동철의 몸이 축 늘어지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부하들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죄수들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불의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진우 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번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이었지만 초기 은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중인님, 죄송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고맙다, 박하사. 자네는 진정한 특전사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것은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전우애의 표시였다. 시간이 흘러 군을 뒤흔들었던 마동철 게이트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707 특수임무단은 지휘부 전원이 교체되고 부대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을 겪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연 중위는 길었던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마치고 마침내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흉터는 그녀에게 패배의 상징이 아닌 불의와 싸워 이겨낸 승리의 훈장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다. 특전사령관의 딸, 그리고 군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인물. 이제 그녀가 원한다면 사령부의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자리로 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다. 아버지인 한민혁 사령관 역시 더 이상 딸이 위험한 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아. 사령관 집무실에서 한민혁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이제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사령부 정책실에 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이제는 아비 곁에서 좀 편하게 군 생활해도 괜찮다. 그것은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게는 아직 완수하지 못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저는 707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한민혁의 눈이 커졌다. 제가 쓰러졌던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그 훈련을 제 힘으로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 후배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한민혁이 평생을 지켜왔던,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진정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그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강철로 단련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랑스럽다. 내 딸. 한민혁은 딸의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가라. 가서 내가 옳다고 믿는 군인의 길을 가거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몇 주 후 다시 돌아온 707 특수임무단의 야간 도하 훈련장. 한서연 중위는 구준비가 내리는 남한강의 강가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밤과 같았지만 그녀의 곁에 있는 전우들의 얼굴은 달랐고 부대의 공기 또한 달라져 있었다. 출발. 새로운 팀장의 명령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IBS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어둠 속의 강을 가르며 나아가는 그녀의 등 뒤로 멀리 계룡대의 불빛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흉터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흉터야말로 자신을 진짜 별을 향해 나아가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강인한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